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혹시 감염된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감염은요, 우리 몸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까지 그 원인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감염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내과 최고 권위자이신 서울 성모병원 이동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교수님, 감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흔히 듣는 단어잖아요. 근데 막상 감염내과가 뭘 하는 곳인지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감염내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감염내과는 내과의 한 분과죠. 한 10개 정도의 분과 중에 하나로 속해서 환자를 보는 과이고요. 특정 장기를 대상으로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의 몸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게 간에 감염이 되면 간염이 되는 거고 폐에 감염이 되면 폐렴이 되는 건데, 그런 병이 확인되면 치료하고 진료하고 이렇게 하는 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코로나, 그다음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종 감염병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런 것들을 진료하는 과이기도 하고, 단순히 그런 신종 감염병만 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다리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암 환자가 폐렴이 생겼거나, 이식을 했는데 폐혈증에 빠졌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런 환자를 보는 그런 과들과 같이 진료하고 자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과입니다. 교수님, 코로나19, 메르스 듣기만 하더라도 그때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감염 예방에 힘을 썼던 것 같은데, 이 감염병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코로나를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를 예를 들면, 코로나는 사람 몸에 있질 않죠. 외부에 있는 병원체입니다. 바이러스로.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감기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진행되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은 도처에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이질, 장티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음식을 잘못 먹거나 물을 잘못 먹거나 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병원체들이, 미생물들이 몸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전염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름이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지나가면서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사람 몸에는 정상적으로도 살균이 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건강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이제 항암 치료만 하면 그 암세포만 죽으면 딱 좋겠는데 주위에 정상적인 조직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작용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자기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합쳐가지고 전염과 감염, 그런 걸 다 합쳐서 저희가 감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감염과 전염의 차이가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히 감염 질환에 더 신경 써야 될 환자가 있을까요?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만 들어오면,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나 무생물이 들어오면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하지만 많이 들어오면 병이 걸리는 건데,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이제 암 환자, 이식 환자,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백혈구가 없거나 면역 억제를 먹어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많이 사람보다 적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양의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도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면역저하 환자분들은 감염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왜 면역저하 환자분들이 감염에 더 취약하고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네, 예를 들면 면역저하 환자들은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백혈병 환자분들이거든요. 백혈병은 말 그대로 백혈구에 암이 생긴 건데 이 암을 치료하려면은 이식과 항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는 항암제가 암이 된 백혈구만 죽이면 참 좋겠는데 정상 백혈구도 죽이죠. 근데 백혈구는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 수가 점점 줄게 돼요. 정상이 예를 들어 4천 정도인데 이분들은 제로인 상태로 한 2, 3주를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또 내부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군대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쉽게 감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뚝뚝뚝뚝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감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폐렴, 폐혈증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훨씬 더 위험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면역저하 환자에게 나타나는 감염병은 일반인들과 많이 다른가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아예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양이 많아야 감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면역저하 환자들은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와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증상을 일으키질 않아요. 예를 들면 폐렴이라면 가슴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아주 가래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열 나는 것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열만 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지 그런 정확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따라가면은 환자를 놓치게 되죠.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환자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잘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것들도 감염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곰팡이균, 우리가 진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진균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대개는 염증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면 확 나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균 감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면역저하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균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균이 하나 있고 색진균이 있고 또 하나는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 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진균은 캔디다라는 균이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균인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이 공간 안에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균이 떠다닙니다. 그래요? 예,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전혀 인식하지 않고 세상을 잘 살잖아요. 들이마셔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폐렴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곰팡이균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들어오면 폐렴이 생기고 폐렴을 일으키면은 심각한 이제 폐혈증으로 빠져서 환자들이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저하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어떻게 감염을 예방하면 좋을지가 궁금한데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손 잘 닦기잖아요. 이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면역저하 환자들이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뭘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거나 특별한 걸 더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수칙들 말씀하신 대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끓인 음식 먹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들이죠. 교수님, 그러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 하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이 맞는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어른이 돼서는 잘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새로운 것들이 생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코로나, 독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폐렴,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요즘에 또 아이들을 보려면 100일의 백신 이런 것들을 좀 맞아야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하고 특히 대상포진 같은 거는 맞으면 효과가 10년 정도 간다고 되어 있고요. 혹시 걸린다 하더라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덜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효과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좀 다르긴 한데 어른들이 맞는 예방접종이 매우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세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랑 상의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염내과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진료일까요? 혹시 병원 안에서 만약에 감염이 퍼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자, 감염내과에서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보는 내과의 한 분과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거 위에 하는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병원 감염관리라는 걸 하는데요. 병원에는 서울성모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네. 벌어졌을 때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문에 보안 요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분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게, 손 씻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감염관리실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손을 잘 씻고 다니는지 의료진들이 네네. 그다음에 환자들한테서 거리는 병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걸로 관리하는 감염관리실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요즘에 또 하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은 항생제라는 좋은 무기가 우리들한테는 현대의학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항생제를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오남용을 하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관리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감염내과 의사들이 하는 역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는 환자를 보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하는 의사이기도 하여서 임상시험을 몇 가지 더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보는 환자들이 이제 새로운 항생제를 접할 기회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그런 새로운 항생제를 어떤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지 그런 임상시험을 좀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근무하는 감염내과는 옛날부터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바이오 연구소라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초과학자들하고 다른 대학 사람들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는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네. 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이러스 약이 지금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야 바이러스 약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폐렴이 생기면 혹시 항생제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생제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가 사실은 환자를 살리려고 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 항생제를 좀 많이 쓴 거죠. 항생제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내성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쓰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적절하게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서 적절하게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게 감기 환자들한테 항생제를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항생제를 오남용을 막고 내성을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의사들과 이제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가 항생제라는 것이 꼭 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있고 많이 쓰면 내성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적절하게 항생제를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성도 생기고 아무래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감염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도 지켜야 되고 환자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환자들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해도 100% 효과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우리가 최대로 이끌어내려면 그 환자를 보는 의사들, 가족들, 친구들, 그다음에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일들이 꽤 가깝게 있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면 빨리 근처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혹시 감염과 관련된 증상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감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